군자국의 비밀.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복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주는 제국이다 또는 제순이다 라는 주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입증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제준이 과연 복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준의 처는 12달을 낳았다고 하는 상희이고 역법을 만든 이는 희화인데 둘 다 희가 들어가 복희와 연관이 됩니다. 요순시대보다 옛날에 10개의 태양이 있었다면 제준과 희화는 훨씬 더 오래전 인물들일 수 있습니다. 고삼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태고 하도 대성기에도 복희씨가 잠룡씨에게 명령하여 감력을 만들게 했다고 하고 천하만민이 천황태오로 여겼다고 하니 제주는 복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황이라는 것은 이제 하느님이죠. 태오라는 것도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복희가 이제 하느님 취급이 됐기 때문에 제주는 이제 천재잖아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 복희가 제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3분에 이렇게 나와요. 복희씨는 수인씨의 자손이며 바람으로 인해 태어나서 성이 풍이다. 천황이 비로소 팔괘를 그리니 신하 잠룡씨에게 명령하여 감력을 만들게 했다. 용이 나온 것을 인해 용으로서 관직명을 썼다. 봉황이 도래한 것으로 인해 음악을 지었다. 항룡씨에게 명하여 만민을 인솔하게 책임지게 하고 수룡씨에게 명하여 물과 육지를 다스려 평탄하게 했다. 화령씨에게 명하여 그릇 사용하는 것을 다스리게 하여 섣불 태워 하늘에 제사 드리게 했으며 사방의 거처함으로 인해 성곽을 설치하게 하였다. 천하의 국민들이 천황태오라 말하니 복희는 재물을 요리함에 있고 승룡씨는 본래 통성씨의 후예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기록대로라면 용하고 복희씨와 연결되고 또 봉화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보통 중국의 이제 상징 동물로 여겨지는데 이 복희씨와 이제 기원을 가지고 있죠. 근데 복희씨는 이제 동방 사람이라고 이제 청제, 동방 청제라고 방위별 오제 할 때 청제라고 이제 하거든요. 중국 기록에서도 이 동이족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한국 기록에서는 복희씨를 이제 중국인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죠. 여기 원문을 봐도 천황태오라고 이제 써있죠. 장하폭발 타락 여러 번 살펴본 책이죠. 거기 79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기원전 4000년 이후 중동에서는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능가하는 기술적 발전이 갑작스럽게 밀어닥쳤다. 이러한 혁신들에는 바퀴, 쟁기, 동물을 이용해 쟁기와 스레를 끄는 것, 바람을 이용한 돛담배, 문자와 수에 관한 새로운 복합체계, 그리고 달력 등이 포함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희씨 때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이전에 12000년 전에도 신시시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 이 6000년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봐요. 그 갑자기 자연이 변하면서 전쟁 시대로 돌입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명의 쇠퇴가 있었다가 다시 이제 일어난 것 같아요. 수메르도 이때쯤에 이제 일어난 문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고3분의 기록대로 위 기록은 고3분이에요. 고고학에서도 복희의 시기에 갑작스러운 문명의 발달이 있었다고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삼왕본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쟤는 동쪽인 진방에서 나온다는 설명을 복희씨와 연관 지으니 복희씨가 동이족임을 뜻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다른 설명으로는 이 제출호진이라는 건데 이것이 뭐
신석기 시대, 신시 시대의 그 대왕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신시 시대의 대왕조이든 아니면 6000년 전에 이제 복귀시이든 둘 다 동쪽에서 왔다는 것이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오포이시는 성이 풍이다. 어머니는 화서인데 뇌택에서 대인의 발자국을 밟고 성기에서 포이시를 낳았다.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로 성인의 덕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으로 팔괘를 그렸다. 그래서 복희시 팔괘라고 하죠. 서계를 만들어 결승의 정치를 대신하였다. 그 이전에 결승 문자라고 있었어요. 새끼 꼬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서계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에 장가들고 시집가는 제도를 시작하니 한 쌍의 사슴 가죽으로서 예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장가들고 시집가는 결혼 제도가 복귀시 때 처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은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는 주로 모계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결혼식을 이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제 같이 동거를 한 거죠. 근데 왜 결혼 제도가 생겼을까요? 이때부터 6000년 전부터 이제 전쟁 시대로 돌입하면서 남성 위주 부계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노예를 삼은 거죠. 그 패자들을, 전쟁에 진 사람들 노예를 삼으면서 여자는 첩으로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가 못 가는 남자들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결혼 제도를 만든 거예요. 1대1로 이제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첩 제도를 유지를 했죠. 조선시대까지도 이제 첩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암묵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계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성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다처제 같은 게 성립되지 않는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물을 엮어서 이로써 사냥하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쳤으니 복희시라 한다. 그 이전에는 그물을 만드는 법을 몰랐었거나 아니면 그 신시대에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방법을 잊어버렸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가르쳤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고고학적 유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물에 대해서 유물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용의 상소름이 있어서 용으로서 벼슬 이름에 붙여 용사라고 불렀다. 고로 여기에서 제가 진방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제출 호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복희시를 말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신시시대 때 대왕조의 이야기다 라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진방이 동쪽이기 때문에 그 복희시는 동이족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탄고기에서도 복희시가 이제 서쪽으로 갔다라고 써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복희시를 이제 격을 많이 낮췄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천황 태오다라고 하느님 수준을 올렸는데 우리 기록에서는 일부러 깎아내리려고 환웅천황 밑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사만본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문자. 장자 거엽에는 신농시 때까지 새끼를 꼬아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결승 문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민중들은 새끼를 맺어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사망본기에서는 복귀 때 서계, 즉 문자를 만들어 기존의 결승을 대체하였다고 합니다. 결승이란 새끼 꼬는 위치에 따라 다른 기호를 만드는 것으로 암기법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결승은 잉카인들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계사 특강, 시간과 경계를 넘는 역사여행, 캔디스 고처, 린다 웰튼. 이 지은 책이 있어요. 월튼인가 보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된 책이고요. 확대해 보니까 월튼이더라고요. 이 책 408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잉카인들의 기억장치 키푸. 이것은 대개 매듭을 지어 수와 다른 가치를 암호화했다. 라마나 알파가의 머리털로 만든, 이건 동물 이름 같아요.
다양한 색깔의 곤과 실을 매달 10개의 자리를 가진 기본 줄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오타난 것 같습니다. 잉카보다 앞섰다는 올렉 문명보다도 2000년 더 오래된 칠레의 카랄 문명에서도 결승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카이프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승 문자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안 쓴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줄을 여러 개 하는데 이 위치를 다 다르게 한 거죠. 매듭 모양하고 이걸로 해서 일종의 암기법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암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는 뭐 하면서 연결시켜서 외우죠. 그런 암기법의 일종이에요. 문자를 만들었다는 창일은 약 4650년 전 황제의 신하인데, 권태호는 그 이전인 보키씨와 연관 지으며 창일을 보키시 때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봉우일기 1, 2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2권 권태영과 정재승 옮김으로 되어 있네요. 2권 469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옥추경 앞부분의 그림들 중 맨 앞의 그림은 하느님 혼원일기이고, 만법교주는 보키씨이고, 동화교주는 그 다음 단군이며, 그 다음 그림은 허유이다. 다음의 그림들은 하느님 모시던 신하들이다. 보키씨는 인간의 역사 시대 최초의 1세 단군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보키씨 이전엔 문자가 없었다. 창일의 조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5, 6천년 전이며 당시 약 380여 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창일이 지금 보키씨 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1세 단군을 보키씨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환단고기 같은 데는 단군한 검에서 고조선 때를 1세 단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동화교조에 대해서 요임금 때 단군이라는 설이 있고, 지금처럼 만법교조 다음에 뭐 단군이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요. 같은 사람이 이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찾은 건데 이 경우가 지금 혼원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해서 그 음과 양으로만 이제 그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왕조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건데, 이 만법교주가 이제 보키씨라고 그러고, 이분이 이제 동화교주라고 하거든요. 자세히 보면 옷이 이제 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단군도에 나와 있는 그 나뭇잎 의상과 이제 같다고 보는 거죠. 나뭇잎이면 또 신동씨하고 또 연관되잖아요. 신동씨가 이제 각종 그 채소 먹는 거와 이제 약초를 이제 가르쳤다고 그러죠. 어쨌든 뭐 설이 여러 개 있어서 무엇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복희가 수메르와 연관이 된다면 수메르 문자는 복희 문자와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문자가 사용되었죠.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 259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수메르 유적 중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글이다. 이 경이로운 기술은 이미 잘 발달한 상태여서 가장 오래된 글은 돌에 새겨져 있으며 연대가 기원전 3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점토판이 등장한 건 기원전 3200년경 무렵으로 수메르인들은 이때부터 쭉 이 위대한 발견을 커다란 낙으로 삼은 듯하다. 돌을 제외하면 이보다 더 내구성 좋은 물건은 없었다. 이 봉우일기나 문명이야기에 보면 문자가 6000년 전에 이제 생겨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삼일신고 봉장기에 의하면 신지에 의해서 문자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시시대, 즉 신석기 혁명 때 12000년 전부터 문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문명인 그
뮤대륙이라고 하잖아요. 레무리아라고도 하고 그때도 문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러한 연도는 다른 고대 문명들처럼 연구자마다 달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1세대 문명 12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수메르인들은 5000년 전에 미지 지역으로부터 현재 이라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년쯤 후에 이집트에서도 최초의 상형 문자가 고안되었고 바로 그 즈음에 나일강 상류 지역이 단일 왕국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통일이 복귀 시대도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메르 때 있고, 그러니까 복귀 시대에 동방 1만 2천리 다스리고 소호가 서쪽 1만 2천리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통일의 주체가 소호인지 아닌지는 뭐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문자만 만든 것이 아닌 고산본에 나오는 것처럼 복희가 호천상제라고 하니 권태의 주장을 보면 천신인 제준이 복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봉우일기 1편 319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안재홍 씨가 백두산 탐사기 중에 산상에서 거궐이 있었는데 적지무인 하였고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만 1인이 있었으나 아무리 문답고자 하나 불응하더라도 기록해 두고 그 거걸의 현판은 호첨금걸이라고 하였더라는 것을 출판서 중에 확실히 기입하였다. 말이 좀 이상하게 써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 부기하는 것은 호첨금걸의 호천상제는 복귀심이 틀림없고 1세 단군이 호천상제이신 복귀씨라는 것을 확언해 둔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봉우일기에서의 주장은 그 환단곡에 나온 것과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록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중국 기록에도 그 복희를 천황 태호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호천상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단곡이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환단곡이는 복희를 이제 중국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하면서 우리 민족에서 이제 서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중국의 시조로 이제 여긴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이제 복희를 이제 깎아내리려고 이제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1세 단군이라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이 다른 글에 보면 이제 대황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만년이 훨씬 넘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신석기 시대, 환웅 시대죠. 여기서 1세 단군은 그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제 환웅이 있잖아요. 그게 6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단곡에 나오는 환웅이 복희씨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대 단군이 복희씨라는 주장은 고조선의 단군 왕검이라는 뜻이 아닌 제사장으로서의 단군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호천상제라고 했으니 제사장급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밝은 임금의 뜻으로 황이며 천재인 제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희가 사망의 첫째인 것은 일대 밝은 임금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망본기에 나오는 문자의 기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사신인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복희씨가 천재준이라면 전시한, 곱자, 컴퍼스를 상징으로 삼는 집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고사를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희와 여화의 그림에는 언제나 삼각자와 컴퍼스가 있습니다. 이게 복희 여화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삼각 그 컴퍼스가 있고 이제 곱자가 있죠. 그 다음에 구대야 돌화병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뱀이 이렇게 서로 이제 꼬리를 말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거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문명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 수셴에서 온 환웅 203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공공적인 이름이 고대 사회의 토목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 목공, 용구와 관련되었다는 것은 상고 시기의 강한 민족을 주도한 공공시가 여외시에서 나왔다고 한 몽문통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대 사회에 그려진 복귀 여외도를 보면 여외시는 컴퍼스를 들고 있고 복귀시는 곱자를 들고 있다 라고 하죠. 인터넷에서 프리메이슨 상징이라고 검색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곱자와 이제 컴퍼스가 있는 것이죠. 신강성 토노본 분지에서 발굴된 비단 그림인 복귀 여화도와 수문에서 전해지는 엔키의 상징이라는 뒤얽힌 두 마리 뱀의 모양은 우연히 유사한 것일까요? 고대 문명끼리 교류가 있었다면 우연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구대의 돌 화병에도 두 마리의 용과 서로 뒤얽힌 두 뱀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죠. 이게 지금 날개 달린 게 용이고 요거는 이제 뱀이라고 본 거예요. 앞서 살펴본 고3분에 용으로서 관직명을 삼았다고 했으니 원래는 뱀이 아닌 용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뱀으로 와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 신화사 상하로 이루어졌고 상권에 257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산해경 해내 동경에는 뇌택의 우레신이 있는데 용의 몸에 사람의 머리이며 그 배를 두드린다 라고 했으니 화서가 밟은 뇌택의 큰 발자국은 당연히 우레신의 발자국이고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한 복귀는 당연히 용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한 우레신의 아들이다 라고 해요. 뱀보다는 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약 7600년 전의 유적인 중국 요령성 사해의 성룡입니다. 복귀시 이전부터 용을 숭상하는 문화가 존재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한눈에 읽는 요하문명 총정리라는 이제 글이 있네요.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성룡이라고 그래요. 돌로 쌓은 용이다 이거죠. 한반도는 진인의 땅이었다. 정영진 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35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소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문화는 기원전 5600년까지 올라가는 사해 문화이다. 기원전이니까 7600년이 되는 거예요. 사해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유물은 돌로 쌓은 용형 상물인 석소령이다. 아까 사진에서 봤고요. 그러니까 7600년 전이니까 복귀보다 훨씬 이전이죠. 그래서 이거는 신시시대에 해당합니다. 신시시대는 이제 12000년 전부터 6000년 전까지 한 6000년, 5-6천년 보고 있어요. 앙소 문화에 속하는 하남성 복양시에서 발견된 무덤에서도 조개 껍데기로 모양을 낸 용과 호랑이가 있어 용호 문화가 오랜 전통임을 말해준다. 사해의 성령은 서수파 용보다 1200년이나 앞선다. 고지도의 비밀, 류광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 책 386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87년 고고학자들은 허난섬 복양시 서수파에서 신석기 시대의 무덤을 발견했다. 주인공의 시신 동서 양쪽에는 조개 껍데기로 쌓아 표현한 용과 호랑이 조형이 있는데 머리는 모두 북쪽을 보고 있다. 탄소 14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조사한 결과 고고학계에서는 이 무덤이 축성된 연대를 약 6500년 이전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개 껍데기로 용하고 이제 호랑이를 표현했다 그래요. 용호를.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 백국 쪽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써 있어요. 흰색의 조개 껍질로 정성스럽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원형문으로 된 용형 상물을 방소령이라 부른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용은 힘차게 앞으로 기어가는 느낌을 준다. 특히 무덤 주인의 좌측에는 용의 형상이 있고 우측에는 호랑이 형상이 있어서 보다 큰 주목을 받았다. 이것은 음양오행론과 풍수지리에 입각한 좌청룡 우백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수파 용은 홍산문화 유적보다 빠른 기원전 4460년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음양오행론과 풍수지리에 입각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희시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시시대에 이미 음양오행론과 풍수지리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망본기에도 뱀의 몸에 사람 머리라고는 했지만 용의 상서로움이 있어서 용으로서 벼슬 이름에 붙여 용사라고 불렀다고 하였으니 뱀보다는 용일 것입니다. 반면 진화족은 용이나 새가 아닌 물고기를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소호씨 이야기 328에서 330쪽에 걸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양사후 문화를 살펴보면 화하족은 용을 숭배한 적이 없었다. 물고기 숭배가 중심이었다가 후기에 동이 문화의 영향으로 태양조 숭배가 일부 나타난다. 양서 문화의 물고기 문양은 기원전 5000에서 3500년에 이르는 반포 유형에서 많이 보인다. 따라서 물고기는 양서호인들의 신앙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토템이라 할 수 있다. 채도를 그리던 반포 유형의 사람들은 기원전 3500년을 전후하여 갑자기 사라졌다가 2000년이 지난 후에 황하상류의 칭하이성 일대에서 마자야요 문화를 건설한다. 중국식으로 표기하니까 발음이 어렵네요. 이들은 홍수의 피해를 입은 후에 서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만큼 양서인에게 홍수는 무서운 것이었고 그런 이유에서 물고기를 토템으로 숭배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건데요. 마음의 정원이란 블로그네요.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물고기 문양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이제 상징했다는 것이죠. 역사와 야생화라는 블로그에서 이제 검색을 한 건데요. 일목삼신화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라고 하기는 뭐 1906년이네요. 조선시대는 아니고 1906년전에 그려진 이제 일목삼신화예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걸 썼고 무당들도 이런 걸 쓰더라고요. 우림공육삼삼이라는 블로그고요. 여기에 이집트 파라오들의 고향은 하면서 이제 동양인 모습이다라고 이제 쓴 거예요. 제 주장하고 이제 같은 것이고 거기에 보면 이집트 타오 왕조의 대기형 그릇 문양에 일목삼신화가 보인대요. 그리고 한국에 일목삼신화 부적 문양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부적으로도 쓰이나 봐요. 그래 이게 완전히 같잖아요. 이게 문화가 같지 않으면 같을 수가 없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물고기는 양사호 문화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이게 또 이집트에서도 발견이 되나? 따져보면 원래 이제 구이였잖아요. 전부 다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천재가 계시니까 모여 살았죠. 그리고 소어가 이제 서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런 문명을 가지고 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이제 뱀이 나타나죠. 그렇죠? 주로 코브라가 나타나는데 원래는 용이었는데 뱀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뱀이 나타나고 또 이제 물고기 이제도 이제 같이 가서 일목삼신화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